영호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늘 그랬던 것처럼 네. 원우 씨가 이 영화에 대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 대한 개략적 소개 거의 뭐 그걸 네. 한번 좀 스키밍 하듯이 네. 이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공자님 같아요. 앞에서 이제 그걸 그렇죠. 쓰는 거죠. 좀 부끄럽죠. 하는 거긴 한데 정말 뭐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아주 네. 빠르게 스케치한다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들도 리마인드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시작은 무려 4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말 대단하죠. 더 대단한 건 41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디아나 존스라는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가 단 한 명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거. 네, 해리슨 포드가 연기를 했다는 사실이고요. 1981년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첫 작품인 영화로서 첫 작품인 레이더스가 개봉했을 때 해리슨 포드는 이미 30대 후반의 배우였고요. 이 영화 시리즈와 스타워즈 시리즈를 통해서 그야말로 스타덤에 오릅니다. 아주 오랫동안 영화계 주변에서 엑스트라 일이나 목수 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해리슨 포드가. 자신의 목수 고객 중 한 사람이었던 조지 루카스가 만들어낸 이 두 편의 영화 세계관 스타워즈와 인디아나 존스에 모두 출연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된 거죠.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가 좀 헷갈리는 게 이게 좀 시리즈 순서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첫 편 제목에는 인디아나 존스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네. 레이더스라는 그 영화 제목이 1편입니다. 이거 디즈니 플러스 보실 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편 제목이 인디아나 존스와 마궁의 사원, 3편이 인디아나 존스와 최후의 성전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3편까지 나온 시점이 1989년까지였고요.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이 3부작을 인디아나 존스라고 생각해왔습니다. 1980년대 초반 헐리우드 흥행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스타워즈와 인디아나 존스의 동무대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가 미국에서 개봉한 1981년, 84년, 89년 각각 그 해의 최고 흥행작은 당연히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였고요. 흥행 수익도 1편 322만 불, 2편 333만 불, 3편 474만 불로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에 무려 19년 만에 인디아나 존스는 4편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거기에서 또다시 15년이 흐른 2023년 바로 지금 지난 6월 28일에 시리즈의 5편이자 완결편인 운명의 다이어리 개봉한 상태입니다. 주인공은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해리슨 포드고요. 감독은 4편까지 스티븐 스필버그가 계속하다가 이번 5편만 제임스 맨골드 감독이 맡았습니다. 대신에 음악 감독은 똑같이 존 윌리엄스가 담당을 했고요. 내용의 골간을 아주 거칠게 요약을 하자면 고고학자 인디아나 존스 교수가 주인공인 영화다 보니 이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유산들을 모험하는 방식으로 영화가 진행이 된다는 게 이 영화 시리즈의 중요한 골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영화의 최고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1편 레이더스는 남아메리카와 이집트, 네팔 등을 거치고요. 2편은 중국 상하이에서 시작해서 인도로 넘어갑니다. 3편은 포르투갈에서 시작해서 이탈리아 베니스와 독일 베를린을 모험하고요. 4편은 미국 네바다에서 시작해서 페루로 넘어가고 이번에 개봉한 5편은 독일에서 시작해서 모로코로 넘어가고 심지어 시간여행을 감행하는 그쵸. 아주 장대한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정말 이 지난 40년간의 역사를 상당히 거의 뭐 폭력적으로 요약한 내용은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세프님이나 우리 박 선배님께서 좀 첨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인디아나 존스를 요약하려면 네. 뭐 지금 간단하게 해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의 여정을 따라가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는 우리 원우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 그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소재들 네네.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좀 짚어보는 시간은 어떨까 싶거든요. 그 성괴라든지. 그죠? 네네. 네. 그래서 뭐 그거를 제가 뭐 고고학자만큼 더 이렇게 아주 깊이 말씀드리기는 시간도 좀 부족하고 제 지식도 좀 부족하지만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되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이거를 뭐 한 편씩 이렇게 하면서 관련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좋죠. 네. 그래서 일단 레이더스부터 보면 아까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미국에서 이제 시작은 했지만 메리언을 찾으러 일단 네팔로 가죠. 네. 예, 그 여정은 사실 이 성계를 찾는 거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던 여정이고 네. 실질적으로 모든 배경은 이제 카이로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카이로의 이집트 북부의 타니스라는 지역을 발굴하는 데서 이게 시작이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타니스라는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의 도시가 존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타니스가 처음에 고고학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했을 때 이건 거의 투탕카멘 무덤을 발견할 만큼의 고고학적 성과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발굴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네. 그 이후로 발굴이 중단됐대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조금 흐지부지 됐는데 왜 중단됐는지도 혹시 아세요? 그게 뭐 전쟁도 전쟁 그렇고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중단이 돼서 네. 그 후에는 이제 이 타니스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제 성게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우리 저 기독교 신자신 우리 네. 조세프님께서 조금 더 뭐 말씀해주실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하죠. 네. 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만든 이제 성스러운 상자, 네. 십계명이 담겨 있는 네. 뭐 그런 거죠. 모세의 십계명이 담겨 있는. 음. 네, 그래서 그거를 들고 전쟁에 나가면 뭐 항상 승리했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네. 그리고 허락 없이 그거를 열거나 했을 때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네. 이렇게 신의 분노. 재앙을 그렇죠. 재앙을 네. 받아서. 그래서 이게 다 현재 그 전설 혹은 역사 속에 다 네. 등장하는 이야기들이라는 게 이 인디아나 존스의 좀 매력인 것 같고, 네. 실질적으로 영화 속의 그 성계의 위치 같은 게 네. 이제 솔로몬 재단에 보관됐다가 실종이 됐대요. 음. 그 얘기는 이제 역사 속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네. 그 영화 속에서 보는 것처럼 이 타니스의 영혼의 우물에다 성게를 옮겼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영화 속에서는 그 부분을 발췌해서 네. 소재로 삼지 않았나. 근데 하나님의 분노로 이 타니스 도시가 모래폭풍으로 사라졌다는 얘기도 나오는 걸로 보면 이 성게가 이제 감춰졌다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한 계기를 네. 그 어떤 하나님의 분노로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그런 타니스가 어떻게 사라졌는지가 그러면 역사적으로. 네, 그래서 뭐 모래폭풍으로 사라졌다라고 이제 남겨져 있는데 네. 뭐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모르죠. 예, 모르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레이더스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저기 역사나 네. 그 전설 속에서 존재했던 음.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예. 그 인디아나 존스 보다 보면 네. 1편부터 5편까지의 그 다루는 소재들이 있잖아요. 네. 그 고고학적 소재, 그 그렇죠.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는 소재들이 되게 종교적인 거랑 연결되는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결국은 그 종교랑 사상이 결국은 사회에서 제일 근간을 이루던 게 아닐까 싶고, 네. 그 중에 제일 어쨌든 서구 사회에 많은 그 영향을 미쳤던 종교가 기독교다 보니까 그렇죠. 뭐 기독교적 성물이라고 하죠. 그런 네. 것들에 대한 탐구나 호기심, 그 질문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괴 같은 경우도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구약 시대 때 그 성괴를 어떻게 언약궤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나이산인가요? 모세가 시내산인지 모리아산인지에서 네.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받고 나서 네. 야훼죠. 구약신 야훼의 언약을 받아서 그걸 그 10가지 십계명을 그 석판에 새겨져 있었는데 그거랑 이제 아론의 지팡이. 네. 그러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명령을 받을 때 네. 나는 눌변이다,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해서 친척을 붙여주거든요. 그게 아론이에요. 아론이 말을 잘한다라고 해서. 모세의 형 아닌가요? 모세의 형인지 친척이었는지 제가 네네.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아론과 그리고 이제 만나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먹었던 그 네. 하나님이 야훼가 줬던 네. 그 식량이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일종의 성궤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고, 네. 그 언약궤에.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박대희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쭉 계속 보존이 되고 있었고, 그 성궤를 어떻게 누가 들어야 하며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가 사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몇 규빗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나무로 만들어야 되고 무슨 뭐 백향목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어려서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래서 그걸 들어가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그 성궤를 볼 수 있는 사람 또 아마 제사장만 가능했던 거고요. 제사장도 그 정해진 날짜가 아니면 들어가면 안 되는 굉장히 성스럽게 보관되던 곳인데, 그게 또 되게 아이러니하게 그 솔로몬 이후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지금 역사적으로 사라져 있다 보니까 계속 이 영화에서는 뭐 성궤나 혹은 뭐 기독교적 성물에 대한 그 유적을 찾는 거를 갖고 이제 모티브를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영화에서 나온 성궤의 모습은 이제 상상에서 만들어낸 거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거는 성경에 나온 대로 일단 구현을 했다고 보면 되는 그렇게 걸까요? 보이던데요. 그렇죠. 제가 찾아본 바로는. 물론 그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그렇게까지 정교하지는 않다. 뭐 이렇게 만들어진 품이 좀 B급 영화다. 약간 이런 말들을 하는데 기본적인 골자는 아마 그걸 보고 좀 어느 정도 참고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1편의 이 무대가 되는 게 이제 시대적인 배경은 1936년대 정도, 히틀러와의 또 대립구도 같은 것들이 좀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 이 이집트 지역을 모험하는 인디아나 존스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데, 박대희 선배님은 그러면은 카이로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시겠군요.
카이로 가봤습니다. 와, 이 예. 바로 인디아나 존스의 이 여정을 따라서 가는 여행이었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인디아나 존스 이 타니스라는 데는 요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네. 저도 뭐 알았던 거고 카이로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이집트의 그 대표적인 유물들을 좀 쫓아다녔었죠. 뭐 피라미드도 그렇고 네. 최남단에 아부 신벨이라는 그 신전이 또 있고 이렇게 점점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나일강 따라서 쭉 올라왔어요. 네. 네, 그렇게 올라오면서 뭐 아스완, 룩소르 이렇게 지나면서 쭉 봤는데 네, 그 흔히 대중들에게 알려진 유물들을 위주로 봤습니다. 이 여행 얘기도 네. 나중에 한번 따로 에피소드를 그렇죠. 파서 이 박 선배님의 얘기도 한번 후일담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편 얘기도 그럼 한번 나눠볼까요? 연결해서? 이 편은 인디아나 존스와 마궁의 사원. 네. 저는 자꾸 미궁의 사원으로 그쵸, 읽게 그렇게 보이죠, 되는데, 자꾸. 많은 사람들이 미궁의 사원으로 알고 있는. 네. 예.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편이 진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최고 문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제작이다. 네, 그러니까 되게 말할 게 많지 오호.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조 대표님? 저는 1, 2, 3, 4편까지 볼 때는 네. 처음 볼 때는 다 숙제하듯 봤거든요. 숙제하듯이. 네, 그리고 이건 내가 안 봤던 이유가 있다. 나는 이런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이제 호흡시설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면서 봤는데 네. 그런데 물론 5편 보면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네. 어쨌든 쭉 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해리슨 포드가 어떻게 늙어가는지를 보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는 오히려 그 배우한테 더 포커스가 됐었고 저도 이번에 그랬어요. 네. 네. 영화 자체는 1편, 2편, 3편을 전 다 보면서 느끼는 거는 네. 데이 선배랑 이제 옆에 앉아서 가끔씩 인디아나 존스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뭐 맥거핀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막 음. 되게 사람을 낚는 느낌인 거예요. 처음에 뭔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해서 막 보고 있는데 그냥 액션에 그냥 취해가지고 네. 나중에 다 보고 나면 이럴 거면 왜 이 소재를 갖고 이렇게까지 천착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오히려 영화 자체의 액션 영화 아주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네. 그 의미를 잘 바로바로 캐치업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편 역시도 좀 네. 정신없이 봤어요. 이 2편은 중국 상하이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시간 시점은 오히려 1편 레이더스보다 1년 전의 얘기를 맞아요. 다루고 있는 네, 거죠. 네. 그게 또 좀 독특해서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럼 뭐 2편을 먼저 봐도 순서상에는 큰 무리는 전혀 없는 관계 없습니다. 상관이 없으니 편하게 뭐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박 선배님 요거는 중국 상하이에서 왜 시작을 했었더라? 중국 상하이에서 그 누르아치의 돌 네. 뭐 그것 때문에 누르아치의 돌 맞나요? 유골? 유골 네. 함, 네, 요것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뭐 그 레이더스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그 첫 여정은 그냥 어떻게 보면 프롤로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기본 구성이 있더라고요. 네. 일단 첫 시퀀스에서 인디아나 존스의 활약을 한번 보여주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시퀀스는 보통 그러니까 복수의 유물을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첫 번째는 그냥 별게 아닌 거고 맞아요. 네. 예,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좀 시비가 붙은 네, 장면 정도. 네. 도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실질적으로 2편 마궁의 사원은 주무대가 인도, 네. 인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 여기서도 이제 그 역사적으로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 시바신, 그 시바신을 믿는 깜짝이야. 네. 죄송합니다. 좀 발음이 셌나요? 보통 시바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좋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 시바신을 믿는 시바신을 믿는 그 마을에서 그 시바링가라는 그 신성한 돌을 신성한 거예요. 신성한 돌을 도난 당하죠. 도난 당해서 그 마을의 뭐 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께서 그 인디아나 존스에게 그걸 좀 SOS를 치는 거죠. 구해다 달라, 다시 찾아와 달라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바링가라는 이 돌도 역사 속에 실제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바를 섬기는 어떤 부적 같은 원통형 석상을 시바링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다 실제적인 근거가 있다는 게 재밌는 부분이죠. 뭐 남성의 성기를 형성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그랬을 법하네요. 힘을 갖고 있다는 지금 그 이야기들이 있고요. 이 마궁의 사원의 소재들이 저는 사실 이 나머지 4편의 소재들 중에 이건 허구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의 유일한 그 소재들이었거든요. 그 뭐 인신공양이나 이런 것들. 그냥 뭐 손을 막 집어넣어서 이렇게 심장을 꺼낸다든지. 맞습니다. 근데 그 악당의 무리가 숭배하던 칼리 신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존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파괴의 여신이었는데 그 힌두교 시절에 이제
시바의 배우자로 편입이 된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독재적인 신이었다가 이제 그 영국 식민지 시대 때 이 칼리에게 실제적으로 그 인신 공양을 했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서 여행하던 관광객을 잡아서 칼리 신한테 바치는 그런 일들까지 실제 존재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엄청난 그런. 예, 그래서 이것도 영화에서 조금 과격하게 표현되긴 했지만 네. 뭐 전혀 없었던 얘기는 아니다라는 정도로는 좀 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지금은 근데 이제 뭐 그 칼리신을 믿는 그 집단들도 인신공양 이제 금지시켰고 네. 그 뒤에는 이제 검은 염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물로 바친다고. 제물이 바뀌었구나. 예,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이 네. 그런 여정을 다루고 있고. 예, 그리고 아마 하고 싶으신 얘기가 많다는 부분이 저랑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아시아 문화를 그렇죠. 너무 좀 네. 야만적으로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그 300 영화 300에 네네네. 크세르크세스를 막 코드 뚫리고 막 이렇게 너무 야만적으로 표현하고 네. 그다음에 그 부하들도 약간 다 조금 몸이 불편한 형태로 표현을 했었어요. 영화 300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네. 그 장면이 좀 떠올랐어요. 그 약간 원숭이 골을 먹고 막 맞아요. 뱀을 먹고 맞아요. 막 이런 부분들이 이게 너무 그 서구 문화와 아시아 문화를 이렇게 확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그건 좀 불편했습니다. 이 편에서는. 네. 그런 얘기들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3편으로 그거 한번 넘어가 볼까요? 3편은 최후의 성전 1989년도에 개봉을 한 영화고 요 3편의 경우에는 이제 숀 커네리가 그렇죠. 연기를 하신 네. 아버지가 나오는 맞아요. 그 아버지와 함께 활약하는 인디아나 존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작품이었는데 조시프님 어떠셨어요? 보통 이 3편을 제일 재밌게들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엔터테인먼트적으로는 그다음에 숀 커네리 선생님이 연기를 너무 잘하시던데요. 그리고 워낙 대스타다 보니까 숀 커너리는 이미 그때 일종의 제임스 본드의 그렇죠. 숀 커너리와 인디아나 존스의 어떤 만남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 같더라고요. 이미 또 그랬겠다. 네, 그 두 영웅의 캐릭터가 같이 한 영화에서 모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3편에 대해서도 좀 박대희 선배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3편에서 문제가 되는 유물은 어떤 건가요? 3편에서는 먼저 성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성배는 그리스도가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하는 잔이죠. 그 후에 이제 요셉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후 영국으로 이제 그걸 갖고 갔다는데 그 후에 성배는 묘연합니다. 성배의 위치는 묘연하고 대신 이제 그 후에는 역사로 전해지기보다는 문학으로 많이 전해져요. 그래서 뭐 아도왕의 전설 대표적인 게 이제 아도왕의 전설에 성배 찾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 성배가 등장하는 게 이 십자군 원정 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십자군 원정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 많은 이유 중에 이제 약간 번외편 정도로 이제 나타나는 게 이 성인들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 십자군 원정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들도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 3편의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남은 3명의 기사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십자군 원정 때 이렇게 참여했던 그 기사들로 그려지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이 성배를 갖고 이제 보관하는 게 이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의 핵심이죠. 그 정도가 최후의 성전에서 조금 실제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런 소재들이고요. 그거 외에 이 3편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앞에 레이더스와 마궁의 사원보다는 훨씬 더 그 어드벤처 영화의 전형을 좀 따르고 있다고 보는데 가장 큰 이유가 레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카이로에서 얘기가 시작돼서 카이로에서 거의 끝났고 인디아나 그 마궁의 사원 같은 경우도 그냥 인도에서 시작해서 인도에서 끝났거든요. 근데 이 최후의 성전부터 인디아나 존스가 여기저기 옮겨다니기 시작합니다. 부루마블이 시작됐지. 최후의 성전부터 뭐 포르투갈 갔다가 베니스 갔다가 짤츠부르크, 베를린, 그리고 지금 이스켄데르라고 하는 이제 현재는 이제 터키죠. 터키까지 가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데 뭐 이런 형태를 띠기 시작한 첫 번째가 이제 최후의 성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의 그게 나타나죠. 그 어린 시절에 왜 그 모자를 쓰기 시작했고 왜 채찍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왜 뱀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고 왜 뱀을 싫어하는지 주변도의 어떤 그 내러티브를 좀 더 상세하게 밝혀주는 맞습니다. 캐릭터가 좀 보강되는 그리고 뭐 요것도 나중에 뭐 저 여행 얘기할 때 이제 그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처음 페트라라는 그렇죠. 요르단 관광지를 유적을 세계에 알린 그렇군요. 그 영화가 바로 이 3편. 3편 최후의 성전. 그러니까 이 영화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 페트라를 알리는 데에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뭐 중간에 불쑥 여쭤보는데
박대희 선배가 제일 재밌었던 영화는 뭐예요? 그래, 이 세 편 중에서 한번 골라본다면 저도 최후의 성전입니다. 최후의 성전. 네, 저도 최후의 성전이고 그리고 저는 뭐 재미도 재미인데 네. 이 영화의 엔딩을 제가 봤던 영화의 최고의 엔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말을 타고 사라지는 이 네 명이 말을 타고 그 석양으로 사라지는데 이때 제가 드는 감정은 뭔가 그 되게 어려운 일을 딱 마치고 네. 막걸리 한 잔 하러 가는 느낌. 저 석양으로 이렇게 사라져서 이제 술 한 잔 하면서 푹 쉬겠구나라는 그 느낌을 그 엔딩에서 저는 확 봤거든요. 하루의 일과를 마친 하루 일과보다는 훨씬 큰 범위, 큰 그러니까, 과업을 마치고 뭔가 이제 꼭 해야 되는 그 과업을 이루었다. 마치고 그 이제 동료들끼리 네. 쫙 이제 가서 이제 딱 씻고 한 잔 딱 하면서 그 이제 한번 랩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겠구나 웃으면서 그게 이제 저는 그 엔딩에서 딱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3편이 끝나고 네. 2008년에 개봉하기까지 한 19년이 걸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3편이 마지막 편으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만든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엔딩이 워낙 그 피날레가 멋있어서. 어린 시절에 그 엔딩을 보셨을 거잖아요. 네네. 그때 그런 임팩트를 받은 게 되게 오랫동안 영향을 줬던 거겠네요. 그 엔딩은 사실 요 지금 말씀드린 느낌을 들은 건 좀 커서고요. 어려서 제가 막걸리를 그쵸. 생각하진 않았고 곱씹는 느낌으로 네네, 보시다가 네네. 그렇군요. 그 엔딩은 진짜 볼 때마다 너무 그리고 그 이제 거기에서 노래가 쫙 흘러가잖아요. 빰빠밤빰 하면서 이제 쫙 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최고의 엔딩 씬을 꼽으라면 저는 항상 그거를 꼽습니다. 그 3편이 그래도 네. 1, 2편에 비해서는 훨씬 그쵸. 그 요즘 사람들이 볼 때 좀 맞아요. 큰 무리 없는 영화처럼 느껴지죠. 네. 맞아요. 네. 맞아. 1, 2편에서 죽을 때는 정말 그 영구와 땡치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리고 이게 80년대 초반과 80년대 후반, 80년대의 처음과 끝인데 이때 또 이제 기술의 발전이나 맞아요. 이런 것도 또 굉장히 빠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지 않나? 근데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 1편부터 3편까지 약간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그 먼저 올드 패션만 얘기를 좀 해보면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여배우들이 진짜 고생을 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진짜 막 옷도 원숭이 진짜잖아. 원숭이 막 만져야 돼. 네. 그 뱀도 진짜였대요. 그다음에 뭐 뱀 2,000마리를 다 풀었대요. 그 미친놈들이지 그거. 학대 아니야? 지금이면 무조건 소송 걸리죠. 근데 이게 인디아나 존스의 그 스필버그와 조지 루카스의 장난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요 실사화돼 있는. 그래서 뱀이 2,000마리인가 3,000마리를 그 풀었다는 게 벌레는요? 벌레도 진짜라고 하던데. 제가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뱀은 확실히 진짜로 봤고. 독이 없는 뱀이겠지만 어쨌든 실제 그렇죠. 뱀을. 그 뱀을 그래서 다 씻어서 뭐 벌레들도 제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폭력적인 거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여배우들이 그 의상도 맞아요. 굉장히 불편한 의상을 항상 입고 있고 그다음에 그 촬영장에서 배우는 여자는 그 사람 한 명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데리고 이렇게 굉장히 고생시키는 그런 여정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사실 요즘 뭐 PC나 뭐 페미니즘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40년 동안의 인식의 변화가 진짜 엄청나고 맞아요, 진짜. 그 기간 동안에 영화판도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5편에서 이야기하겠지만 1편에 살라가 반지의 제왕의 김리인 거 아시죠? 전 그래요? 네, 살라가 김리입니다. 살라가 계속 나오는 게 끝까지 김리예요. 그렇구나. 저 몰랐어요. 그래서 이 배우들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고 2편에서 나왔던 그 2편 그러니까 마궁의 사원에서의 여자 주인공이 지금 스필버그의 아내이고요. 그래요? 본인 아내를 그렇게 그러니까 이때 그냥 만나게 되고 이후에 90년대에 결혼을 하셨죠. 그러면 스필버그한테도 굉장히 큰 또 의미가 있는 배우는 케이트 캡쇼라는 사람이었고 그렇군요. 그런 좀 재밌는 인물들이 많고 2편에서 그 쇼티 이 배우가 키호이관 그 얼마 전에 그 원우 씨가 한번 말씀을 해주셨던 작년에 그 제가 안 좋아하는 영화 뭐였죠?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그래, 그 All at Once. 양자경. 거기서 양자경. 올에서 양자경 남편으로 나와서. 그렇죠. 남편으로 나와서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탔었죠. 거기에서 이제 스필버그 감독 이렇게 제외하는 모습들이. 그렇죠. 해리슨 포드가 상을 줬었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감동적인 장면이었던 거죠. 그 쇼티 라운드한테 마지막 이렇게 거의 한 40년 만에 다시 만나서.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컸어요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 하나의 시퀀스가 되는 거죠. 그것도. 맞습니다. 거기까지. 이어지는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끝이라고 생각했었던 3편까지의 이야기고 그 뒤로 무려 20년 정도의 시간이 19년, 지나서. 20년 정도가 지나서 4편이 개봉을 했을 때 그동안에 저희 세 사람은 성인이 됐고 그 당시에
이미 이제 박 선배님한테 인디아나 존스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그럼요. 이미 자리를 네. 잡은 상태에서 근데 이런 상태에서 4편이 개봉했을 때 되게 심경이 의외로 복잡했을 수도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복잡한 건 없었어요. 저는 되게 기대되셨어요, 그냥? 엄청. 예.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건 네. 제가 기다렸던 만큼 대중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열광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뭐 이게 아마 뭐 어디선가 주는 최악의 속편상 뭐 이런 걸 라즈베리상 뭐 이런 거. 네. 네. 네, 그래서 네. 이게 인디아나 존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꼭 나만 같진 않구나, 나 같지는 않구나, 뭐 이런 근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선배님은 좋으셨어요? 저는 좋았습니다. 영화 자체도? 네네. 이 그러니까 4편. 이 4편의 그 소재가 됐던 외계 문명. 네. 제가 뭐 그 읽었던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네.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그 소재라고 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로 받아들여졌겠죠. 아마도 그게 사람들이 몰입할 수 없는 네. 뭐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열심히 막 험난한 여정을 따라갔는데 알고 봤더니 끝은 외계인이었다. 네. 뭐 이거를 아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4편은 배경이 1957년이죠. 그래서 그건 러시안 예. 저기 소련 소련의 그 케이트 블란쳇이 네. 나치의 일종의 심리 상담사라고 해야 돼? 뭐 심리전을 펼치는 심리전을 전문가죠. 펼치는 전문가인데 가스라이터. 예. 이때는 그 크리스탈의 해골은 좀 요약해 주시면 어떤 내용이에요? 크리스탈 해골 같은 경우는 나치에서 그 어떤 그 크리스탈 해골에 감춰진 그 큰 힘을 좀 발견을 하고 이제 그거를 찾아가는 뭐 그 여정 같은데 이것도 역시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스페인이 이 페루 그러니까 과거 잉카 이쪽을 쳐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전부 있었던 얘기죠. 그 여기 등장하는 그 오레야나의 무덤이라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제 첫 여정이죠. 인디아나 존스가 쿠스코로 가서 어떤 무덤을 찾아가는데 그 이제 오레야나라는 피사로와 함께 들어왔던 피사로와 함께 잉카를 침공했던 그 피사로의 일행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양반이 아마존을 탐색하다가 이제 원주민 습격받고 죽어요. 그게 역사 속에서는 실제 그렇게 죽는데 이제 그 사람을 소재로 삼은 거죠. 그 사람을 소재로 삼아서 그들 중에 한 명이 이 외계인의 어떤 그 크리스탈 해골 요거를 발견했을 거고 뭐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비밀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나스카라인 같은 거는 이 영화에서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뭐 그냥 스쳐 지나가죠. 약간 그냥 신기한 장면으로 스쳐 지나갔던 것 같고 제 기억엔. 그리고 마지막은 남미의 피라미드죠. 그 체첸이사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남미의 피라미드가 이제 마지막 그게 되는데 사실 그 잉카 문명과 마야 문명은 좀 다른 거긴 한데 제가 느끼기엔 이게 약간 혼합됐던 것 같긴 해요. 영화 속에서. 그건 뭐 전혀 다른 문명이긴 한데 두 개가 좀 혼합됐던 것 같고 조금 양보해서 보자면 어차피 이 외계 문명이라는 거는 뭐 잉카나 마야나 그거보다 훨씬 더 과거에 어떤 초고대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봤는데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외계인을 믿고 안 믿고에 대한 어떤 그것도 이미 너무 상반되게 갈리는데 너무 허무맹랑한 거 아니야? 그렇죠. 갑자기 UFO가 떠서 하늘을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얘기가 종결되니 뭐 조금 받아들이기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냉장고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그거를 피하는 게 이게 뭐 가능하냐. 근데 사실 저는 그 1편부터 사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되게 특징 중에 하나가 실제 배경을 바탕으로 하지만 한 번씩 굉장히 초현실주의로 간다는 게 이 영화의 그냥 저는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감안하고 보면 이게 약간 그 스필버그나 조지 루카스가 갖고 있는 그들의 어떤 유머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걸 뭐 그렇게까지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약간 키치 문화 같은 거죠. 살짝 재미있게 비틀어주는 그런 정도로 그냥 영화의 논법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해요. 1편부터 이랬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4편의 크리스탈 해골 왕국도 이런 영화였고 이 영화의 또 캐릭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3편이 아버지와 함께 하는 여정이었다면 4편은 아들로 밝혀지는 그 샤이아 라보프 배우와 함께 한때 이 당시 정말 트랜스포머 시리즈로 아주 또 스타덤에 올랐던 배우와 함께 또 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 샤이아 라보프가 그 중절모를 받을 듯한 느낌을 주다가 다시 가져가는 뭔가 이런 게 뭔가 또 암시를 하는 듯한 느낌으로 마무리됐었던 게 4편까지의 내용이었죠. 맞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정리를 하고 5편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감상 이야기랑 함께 다음 회피에서 한번 말씀을 더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호우 시절